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일요일도 합니다. 예, 오늘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동이 구속 좀 보려고. 권난동이 당연히 구속되겠지만 권난동이 16일 밤에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난동이 저는 16일 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난동이 16일 밤에 여러분들 구속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난동이 구속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제가 뭐가 있다라고 했죠.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일 15일부터 15, 16, 17,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제 대정부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국무총리 나오세요. 이래서 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 뭐 장관 누구 나오세요. 이제 연병들 떨죠. 국힘당 애들이 나와서.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저쪽에서는 이제 뭐 갖고 이제 사법부 개혁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수사권 그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제 깨고, 대부분 내일 어떤 걸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15일 날은 정치 분야예요. 그렇죠? 15일 날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 분야를 질문하고, 16일 날 외교 통일 안보예요. 그다음에 17일 날 경제, 그다음에 18일 날 교육 사회 분야별로 4일간 하는군요. 18일 날 교육 사회 문화별로 하는데, 아마 15일부터 그냥 검찰 개혁, 뭐 사법부 개혁, 내란 특별 재판부, 뭐 위원 소지 있냐 이런 거 갖고 싸울 건데, 일단은 대미 외교를 놓고 굉장히 그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그 요번에 억류됐던 조지아 그 문제를 갖고 많이 깔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정치라는 게, 국힘당은 지금 계속 이 내란에 엮여 있다 보니까 쟤네들이 반박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법사위에서 나경원이가 자기 법사위 간사한다라고 할 때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 안건을 상정 안 해줬잖아요. 안건을 상정 안 해줘갖고 지금 나경원이가 간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쵸? 굉장히 불리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상임위별로 보면 그냥 간사 선임은 국힘당이 정하면 그냥 이쪽에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여태까지 국회의 관례였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냥 민주당 간사는 누가 하고 국힘당 간사는 누가 해갖고 그냥 위원장 싸움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남의 당의 간사도 사실 너 안 된다, 너 내란에 너 옹호했던 자잖아,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사안만 본다면 민주당이 불리한 사안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이 여러분들 불리하지 않고 추미애 위원장이 올곧이 쭉 갈 수 있냐? 나경원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선은 다 입 다물어 앉아있어, 이 말 한마디에 나경원이는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전부 왜 간사 임명하지 않느냐, 법사위의 독재 운영, 비판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초선은 빠져있어, 초선은 앉아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민주당이 불리한 사안이었는데 그 다음날 모든 뉴스는 초선은 앉아있어, 초선이 뭘 알아, 이게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해도 민주당, 국힘당이 제가 보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송원석의 발언이에요. 차라리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 말은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말을 갖고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송원석이가 지금 빼박 영상까지 존재하고 있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송원석이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가 뭐 다시 주워 담거나 아무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민주당은 송원석 아직도 내란 그 옹호하냐? 그 무시무시한 발언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대정부 질문이면 이재명 정부가 방어를 해야 되지만 저쪽은 지금 지금 내란 특검이 가동되고 있고 내란을 아직도 단절하지 못하는 이런 국힘당은 무조건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예상을 할게요. 총리 나오세요라고 해서 질문하죠. 뭐 누구 장관 나오세요라고 해서 질문할 거 아닙니까? 뒤지게 혼납니다. 사이다 총리, 사이다 국방장관, 그쵸? 안규백 국방장관 불러다가 분명히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오히려 제가 보면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국무위원들,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사이다 발언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응? 여러분들이 보도 그러시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대정부 질문에는 그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국무위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대를 하시고 특히 내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무총리한테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뭐 정치 협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총리 입장에서는 여야가 좀 마음에 맞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이미 선을 걷잖아요. 내란 특별재판부나 그거는 위원이 아니고 특검 연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선을 거뒀기 때문에 국민의원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꿀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얘네들은 내일 대정부 질문이 있어도 뭐 정치 분야에서 지네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란 옹호하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그다음 외교 통일 안보에서도 이재명 정부 깎아내리려고만 하는데 뭘 깎아내려요. 신속하게 대응 잘해갖고 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내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는데 좀 질문다운 질문들을 좀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어요? 김병기 욕해라.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어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김병기 마음 놓고 욕해라. 죽이지는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끝나자마자 오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민주당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런 거야. 오늘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러갔고 이게 민주당이에요. 응?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간에 불러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을 한 거예요. 응? 제가 이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욕해라. 욕하고 혼내라. 죽이지는 말아라. 응? 죽이지는 말아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다 이재명 대통령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이끌어 가야 될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 우상호 욕 뒤지게 먹었잖아. 강훈식도 있고 다 있잖아. 응? 지금 정부를 대표해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 그 다음에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 중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섰다는 것은 당정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사안 갖고 너무 휘둘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싸우다가 또 좀 여러분들 민주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전같이 윤석열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는 그냥 몰래 뒤에서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견의 갈등이 있고 정치는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이잖아요. 때로는 이런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민주당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100일 취임 기자회견 할 때 지지율이 58% 정도 나왔죠.
지지율이 58% 정도 나왔어요. 그 58%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지지율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됐던 지지율보다 훨씬 높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역대 대통령이 100일 직무수행 평가 100일 때 지지율을 조사했던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김영삼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저 등신은 28%, 그 다음에 쥐새끼가 역대 최악은 쥐새끼였고요. 예, 닭대가리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한 50% 나오거든요. 100일 때. 아무것도 안 하면 한 100일 정도 될 때 한 50% 나와요. 응?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별 연병을 하면 이 쥐새끼는 광우병 때 제가 청와대 뒤에서 긴 밤 지새우고 아이고 따가워라 촛불에 다 뒤죽었습니다 뭐 이런 새끼 쥐새끼가 21%. 그 다음에 이 누구죠? 이 개새끼 쥐새끼보다 더 나쁜 새끼 윤석열이 새끼가 28%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50 몇 프로에 당선됐죠? 51점 몇 됐나요? 근데 지금 58%죠. 그럼 어디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선 때보다 지지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유입된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49.8 나왔어요? 50 안 됐어요? 나 왜 51% 넘었는 줄 알았지?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50%라고 치면 밖에서 8%가 들어왔잖아요. 응? 밖에서 8%가 유입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여론보다 거의 1%가 한 300만 표 돼요. 유권자들. 그러면 8%면 1%가 30만 표? 1%가 30만 표. 10%가 300만 표. 1%가 30만 표면 38에 24, 240만 명 정도 이상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대선 전보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거짓말이 뭐냐면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거짓말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스마트하셔갖고 지지율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선거를 이겨야지 집권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집권을 하고 지지율이 높아야지 국정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치인은 지지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바닥을 칠 때 그걸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개소리했죠.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도라이죠. 9회 말 이미 경기가 끝났는데 지 혼자 아직도 대통령 놀이하다가 지금 빤스 입고 난동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기는 끝났어. 전광판을 봐야지 이 새끼가 경기가 시작했는지 끝났는지를 아는데 경기는 이미 끝나갖고 게임 몰수패 당했잖아요. 응? 이미 윤석열은 몰수패 당했잖아 국민들에게. 근데 이 새끼는 아직도 지가 경기가 안 끝났는 줄 알고 대통령 행사에다가 지금 빤스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말도 안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보니까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이재명 지지 그룹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보면. 그럼 어떤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룹이 생겼나라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정이 실용주의가 사실 먹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되게 차이점이 뭐가 있나 했더니 생활형 대통령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생활형 대통령. 너 나보다 더 잘 알아. 우리 옛날에 대통령이 너무 몰라갖고 맨날 정치인들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뭐 재해, 뭐 노동 모르는 게 없어요. 그 내가 보면 이게 생활형 대통령 같아요. 우리의 밀착돼 있는
그쵸? 생활형 같아요. 완전 생활형. 우리가 사는데 뭐가 어떻게 저거까지 알지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뉴 이재명 지지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론 저런 건 있어요. 전직 대통령들의 실책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는 뭐 하나회를 척결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고 정광석화 같은 개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지지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김영삼이가 나라의 어떤 외환 위기라는 그 IMF를 만들어놔서 전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산적한 숙제를 해결하느라고 김대중 정부를 응원하는 게 또 높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농단이라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적폐청산을 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사실 날마다 새로운 의혹들과 사건들 설마 했던 일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층이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영입되었나? 30대 중도층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 지지층은 40대 50대 여성분들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가장 여러분들 그 밖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을 얘기할 때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남성들이 아니라 사실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의 가장 저들이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우리 여성지들이에요. 민주당의 가장 강성 지지층은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의 노선이 어떤 굉장히 지금 정권 초반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하나 살피기가 너무 많죠. 100일이 지났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아직도 위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고 윤석열이 처단되지 않고 김건희가 처단되지 않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국정농단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버젓이 밖에서 활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밖에 있죠. 아직도 조희대가 사법부의 수장이고 윤석열을 풀어줬던 놈이 아직도 윤석열을 재판을 하고 있고 너무 산적된 과제도 있고 한편에서는 불안한 요소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지금 너무 현안들을 살피다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저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자리 정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어요. 여기저기서 너무 뒷수습하기에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생 쿠폰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일자리 정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만 그런 느낌인지 좀 없지 않아 있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때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거죠. 윤석열이가 3년 동안 나라를 망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똥 치우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에게 제가 왜 그러면 청년들이 계속 삐딱하게 좀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그 스마트한 정책들의 비전을 좀 제시해주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거의 복지와 민생 경제 살리는데 올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청년은 이런 식으로 그래 물론 크게 보면 AI 산업을 육성해서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정책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이제 100일 됐으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뭐 노동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살피고 그럴 단계지만 좀 그런 비전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네, 이어서 오늘 그 김민석 총리가 아까 불렀대요. 김민석 총리가 지금 그 고위급 만찬 오늘 했는데 그 왜 했을까? 그걸 좀 봐야죠. 왜인 거냐면요.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될 법들이 있잖아.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가 아이씨 두 분 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갖고 밥이나 먹고 풉시다, 이게 아니에요. 고위당정 회의는요, 25일 날 가장 중요한 검찰청 폐지법이나 정부조직법 있잖아요. 그런 거 조율하려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갑시다. 왜?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실 방향을 설정해 줬잖아요. 내란 특검법 연장에는 의의 없다. 검찰 2차 보안 수사권은 좀 섬세하게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언론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해라. 언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약간 민주당과 시각이 좀 달라요. 제가 보면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국무총리가 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모여갖고, 이거는 뭐냐면 25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법안들을 세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위해서 모였다. 술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싸웠으니까 화해시키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아마 내일,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 시작하면 지금 송원석의 발언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국힘당은. 그 다음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다 순서대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요 사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죠, 주말에. 그쵸? 왜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탈당해서 김문수 지지했던 새끼를 이렇게 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웃어주냐. 이 사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밉고 욕하고 이해가 가요. 그쵸?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다가 올린 것도 아니고, 이 얍삽한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 추석 전에 예방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이 사진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야. 왜 이낙연이 같은 애를 만났냐. 거기서 분노의 이제 시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미 퇴직한 대통령이에요. 찾아온다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 아시는 분들은 찾아온다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추석 전에 인사 온다 그러면 와갖고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는 장면도 있고 심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걸 정치로 이용한 새끼가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저거는 의도된 사진 정치예요. 저거는 의도된 사진 정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낙연이 뭐 화도 안 나요. 그냥 이미 끝났어요. 쟤는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인간이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낙연이가 민주진영에 얼씬, 나는 이낙연은 이제 끝난 새끼예요. 저런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 그래갖고 그걸 이때다 싶어갖고 문재인 대통령 같이 욕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이낙연은 이미 정치적 평가도 끝났고 민주당에 돌아올 수도 없고요. 이미 저런 국힘당과 손잡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싫다고 적폐 내란 세력들과 손을 잡은 새끼는 이미 정치적 평가는 끝난 거예요. 저런 새끼들한테는 무관심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런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다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으로 그 사진으로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반대예요. 정말 저 새끼를 여러분들 욕을 하고 싶으면 이낙연을 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어딘가에 가실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분들 나중에는 민주진영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주진영에는 유일하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민주진영 자체가 우리는 붕괴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 계시는 바람에 그래도 친노 친문 친명이 이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4년 9개월 이후에 퇴직하시면요.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가 이재명 대통령 찾아가면요. 모든 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어른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진 보면서 화나죠? 왜 화나요? 이낙연이 너무 싫어요. 응? 이낙연이 너무 싫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까요? 자기네들은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인간들 이재명 대통령 집권 4년차 때 이재명 공격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그때 끝까지 이재명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누구일까 한번 보세요. 저예요. 저는 구독자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막 문재인이랑 이낙연 같이 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 지지자들의 분노를 돈파리로 이용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정치부 기자고 오래된 정치 평론가로서 오히려 우리 시민사회에서 분노를 사가라들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안에 싸움이 있었을 때는 분노를 사그러뜨리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와 싸움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검찰과 싸우거나 국힘당과 싸울 때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워요. 그러나 내부에 가장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분노를 돈으로 이용하는 인간들. 그쵸? 증오를 돈파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응? 이 사진 보고 욕할 수 있죠. 아우 문재인은 오지랖도 넓어. 뭐하러 저렇게 이낙연을 만나갖고 뭐하러 욕을 먹고 앉아있어. 그게 문재인이야. 이재명 대통령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가고 손잡아주는 게 문재인이고, 응?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위기일 때 서운한 적도 있지만 언제 안 나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그 분노의 시점을 이용해서 내 감정의 그 분노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집권 4년차 이재명 그렇게 믿었는데 이재명한테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까는 방송할 놈들이에요. 저는 그때도 지금같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은 민주당의 거룩한 계보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자는 거죠. 응? 이낙연 만나는 건 아니죠. 내가 언제 이낙연 만나라고 하냐?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쵸? 그냥 이낙연 욕하면 돼요. 저 새끼 문재인 대통령 이용해갖고 저걸 또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사진으로 정치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박멸시켜야 된다. 그냥 나는 이낙연에 대한 평가는 끝났잖아요. 아니 찾아온다 추석 전에 인사 온다는데 오지 마십시오. 예, 오면 제가 탈당하라고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응? 응? 하여튼 아주 형편없죠. 의도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국힘당 지지했던 이낙연이 사람 새끼입니까? 응? 민주당 당대표 했던 놈이고
민주진영에서 국무총리 했던 새끼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지지하는 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재명 싫다고? 그것으로 평가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 끝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이용해서 다시 사진 정치하면 말고 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에서 뭔가 해보려고 연병 떠는 거죠. 딱 보면 보이잖아, 그쵸?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한번 너 호남에서나 뭐 한 자리 헤쳐먹으려고 기지개 펴는데, 너는 끝났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욕을 하려고 그러면 이낙연을 해라. 이때 다시 파갖고 문재인까지 말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여러분들 사법부가 전국 법관회의가 있었죠. 그러면서 7시간 반 동안 뭐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결론은 사법부를 개혁하는데 왜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나 뭐 여러 가지에서 자기네들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직위원을 시발점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도 사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오만함을 보인 게 조이되었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사법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들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으면 대선 후보도 자기네들이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저는 쿠데타라고 불러요,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결국은 사법개혁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신뢰를 잃어서 그렇죠, 사법부가. 그러면 사법부가 왜 신뢰를 잃었을까요?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죠. 직위원회 윤석열 구속 취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조이대의 대통령 날리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사법부가 썩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제 불순이 큰 거죠. 근데 법원장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 얘기가 그 누구도 우리 사법부도 자성해야 된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검사들과 판사들이 진짜로 옛날에 전용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을 사람을 만드는 거래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법부의 개혁은 법관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이 착각을 본인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검사와 판사의 공통점은요, 절대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오류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판결한 거 지난 판결을 보니까 제가 미숙했고 제가 판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판사 봤어요? 혹시 그런 판사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놈 없어요. 제가 기소한 사건은 제가 조작된 사건을 사실 기획 사건입니다, 그런 검사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특권의식이에요. 자기네들은 실수를 하거나 자기네들은 오류를 범해도 자기네들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이나 법과 제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법개혁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요. 물론 사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을 하라는 것은 그 어떤 견제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신적 영역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의 독립은요, 재판이 독립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사법부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독립의 취지인 거예요. 판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판결도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판결이 상식과 정의를 나오면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만 사법부의 개혁을 밖에서 얘기하고 조금만 사법부의 잘못을 질타를 하면요, 그거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죠?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 사법부의 오만이에요. 그 어떤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제 말 맞죠? 왜 그 어떤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를 입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국회의 기능 중에 입법의 기능은 당연하고 기능의 차이지만 국회는 대의기관이에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입법 기능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사법부의 대법관 숫자를 늘려주고 법원 평가 제도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침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법부가 견제하는 건데, 민주적 통제하는 거를 자꾸 입법부가 왜 사법부를 견제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국회는 입법은 기능이에요.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의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 권한을 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가장 지금 불만이 뭔가 제가 봤더니요, 왜 사법부 개혁에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하는데 왜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저는 우리 판사님들,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본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왜 본인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징징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법부는 본인들의 목소리가 냈을 때는 남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에 의해서 사법부의 조의대가 사퇴해야 되고, 조의대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고 직위원 재판부를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만 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법개혁은 법원장 회의, 검찰 여태까지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지네들은 회의를 해도 되고 남들은 회의하지 못하고, 내란 특별재판부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100일 기자회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내란 특별부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해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게 왜 위헌 소지입니까?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한 놈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을 하고, 모든 것들이 자성부터 해야 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도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 마음만 먹으면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조이대 같은 인간들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봐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를 조이대가 지 마음대로
공직선거법을 2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2심은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 무서워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지율 1위 달리고 있는 후보를 지 마음대로 5월 달에 파기환송을 보내요. 쿠데타였어요, 쿠데타. 응? 이런 놈들이 대선 후보도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함이, 이걸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외칠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왜 지금 신뢰를 잃었는지 자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늘부터 처먹으세요. 쑥이랑 마늘부터 장동혁 같이 좀 처먹고 사람이 되는 법원이 돼야 됩니다. 판사가 전지전능한 판사가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요. 응? 결국은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안 그래요?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윤석열 보호하고 여기저기 특검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영장 기각시키고, 응? 이런 놈들이 지금 대법원에 있어요. 응? 내란 세력의 번번이 면죄부 주고 죄를 빨아주고.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조이대 사법 쿠데타 제가 얘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진짜 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100일 된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응? 지금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스스로 설치하지 않으면요, 민주당이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취재할 때 민주당 내란 특별재판부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왜 그러면 이게 여기저기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이 처음에 내란 특별재판부는 직위원 재판부나 사법부의 압박용으로 쓰려고 내란 재판부가 조금 말만 좀 이렇게 압박용으로 썼거든요. 설치한대요. 밀어붙인대요. 제가 취재를 했더니 왜 갑자기, 사실 사법부 압박용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한다는 게 뭐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줬잖아. 아니 대통령이 그게 왜 위헌입니까? 민주당의 기류가 변했대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100일 기자회견 전까지는 민주당 안에서 이거 위헌 소지 있다 말이 많고 막 좀 논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왜 위헌입니까? 딱 말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야 이거 진짜 하자. 진짜 하자로 변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쓰고 있냐면 조이대와 사법부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안 쓰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라.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해줄게. 예. 니네가 스스로가 안 하면 우리가 해줄게라고 해서 민주당이 실제로 기류가 변했다. 진짜 기류가 변했대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나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 그러면 일단 조이대와 직위원에 대해서 공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이대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무조건 사법부에다가 내란 재판부 설치하라가 아니라 직위원과 조이대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고 내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 같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 재판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사건이 너무 지지부지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1심이 6개월 안에 선고가 못 되면 또 윤석열이 밖으로 기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전담을 해서 이 사건을 맡을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나 이쪽에서는 조이대 사퇴를 촉구하고
아마 이런 민주당의 투트랙 사법부 압박과 동시에 조희대 직위원 압박 사태 이런 것들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한대요. 그리고 요즘 검사들 제가 그 취재를 했더니요. 계속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보안 수사권 잘하면 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개소리들 염려하고 우리 이제 공수처 가면 우리 이제 끝났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자기네들 뭐 중수청도로 안 간다며 중대범죄수사처도 이제 25일 뭐 1년간 유예 기간이 있지만 그냥 안 간다고 얘기들 해요. 자 검사님들한테 제가 진로 상담 하나만 해드릴게요. 검사님들 중수청 가기 싫죠? 행자부 밑에 있는 거 안 가려고 하잖아. 그냥 변호사 하세요. 그냥 가서 개업하세요. 건당 뭐 이제 뭐 수사권도 없는 검사들이니까 뭐 건당 한 50만 원씩 받고 변호사 하세요. 개업하시면 되잖아. 건당 한 50만 원씩 받고 그냥 변호사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10건 받으면 한 500 벌잖아.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무슨 정관예우 받으려 그래. 개업하세요. 아니 검사님들 뭐 중수청 안 가고 뭐 아무도 안 갈 거다. 그러면 니들 수사할 데가 없어. 전부 그냥 법원에 박혀갖고 공소를 하든가. 할 거 없으니까 변호사 하세요. 변호사비도 비싼데 좀 변호사비도 많이 좀 하향 평준화 좀 시켜주고. 검사들 지금 변호사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1년에 로스쿨 학생들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변호사비 얼마나 하향 평준화되고 좋아요. 그렇죠? 지금 공실도 많은데 맞아요. 지금 여기 건물 빈데도 많은데 변호사 개업하세요. 그럼 되지 뭘 뭐가 억울하니 뭔 연병들에 다 검찰 개혁의 1등 공신은 검사들이에요. 안 그래요? 검찰 개혁의 1등 공신들은 사실 검사들이에요. 니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구속된 소년보 부산에 세계로에 가서 예배 연단에 서서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윤어게인을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뭐냐. 장동혁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국회에서 지네가 의석의 힘이 있습니까? 입법의 힘이 있습니까? 대여 정부 투쟁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애 투쟁을 하려는 거예요. 장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극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그러니까 장애 투쟁에서 인원들 모으려고 세이브 코리아에다가 손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찾아갔다는 것은 조만간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제가 예상이 100%예요.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국힘당은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힘당은 장외 투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극우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그 사실 100일 기자회견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놓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펼친 거예요.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그랬던 언론중재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민주당이 어떤 언론중재법을 하려고 그랬냐. 당초에 민주당은 언론개혁 특위에서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 조작 보도로 규정을 하고 손해액과 배액을 배상으로 하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잖아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거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게 고의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주의고 똑똑한 게 뭐냐면 이 언론중재법은요 한경호도 다 반대를 합니다. 한경호도 다 반대를 해요. 민주당하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나는 반대하고 유튜브들 심각하게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왜 자꾸 언론을 상대로 하냐. 오히려 유튜브들이 조작을 해서 그걸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걸 더 규제하고 강화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언론 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모든 언론사가 환영을 했어요. 모든 언론사가 환영을 했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 언론중재법 반대한다. 오히려 지금은 유튜브가 썸네일이나 이런 조작으로 뭐 이재명 소년원에서 뭐 별 거지 같은 이런 거 심각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모든 언론을 적으로 돌려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하러 모든 언론을 적으로 돌리냐. 그래도 조중동이나 이 레가시 미디어가 악의적인 기사를 써도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고 반박 보도를 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 애들인데 유튜브는 통제가 안 되잖아. 그쵸? 유튜브는 통제가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 아들 아직도 그 피해자다. 취직 못한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걸 지적을 해주니까 모든 언론이 대환영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야?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가 유튜브에 밀리잖아.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가 유튜브에 밀리는데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오히려 하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어떻게 바꿨냐?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여러분들 허위사실 유포, 뭐 명예훼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 언론 뉴 미디어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개혁 특위에서 하면은 그 언론만을 타겟으로 삼아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되니까 그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배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언론 개혁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자마자 민주당이 바꿨어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면 이례적으로 언론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개혁에 찬성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찾아와서 미국 장관이 아니라 장관이 한국의 어떤 조지아에 있었던 무더기 체포에 깊은 유감을 보인다라고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했고, 재입국 시에는 불이익이 없고 합당한 비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크리스토퍼 랜 미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뭐 이거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그래서 외교부를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번 조지아 사태가 현대의 잘못이라고 처음부터 떠들었던 자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와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온 건데,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로 오는 거냐면요, 이거는 반미 정서가 펼쳐지고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에서 반미 정서가 다시 혹시나 일어나지 않나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어떤 노동자들이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번에 풀려났죠. 풀려나자마자 미국이 이제 관세 청구서와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무조건 지지해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냈어요. 그 관세 협상의 주요 내용은 700조를, 어제도 잠깐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일본은 700조를 자기네들이 미국에게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다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미국 마음대로 투자처를 자기네들이 지정해요. 한마디로 삥 뜯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금 회수가 되기 전까지 수익이 나면 9대 1로 미국이 가져가고 10%를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원금 회수가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원금 회수가 만약에 끝나도 9대 1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비슷하게 3,500억 달러, 즉 한 470조 정도를 지금 미국이 일본과 비슷하게 협상을 하려고 해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미국의 이 관세, 전 세계를 통한 관세 압박 있죠. 이거 오래 못 가요. 미국이 오히려 가장 피해를 입게 되고요. 미국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되고, 미 연방 법원에서도 이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에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위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절대 불합리한 그리고 불리한 협상 안 하겠다. 저는 일본이 병신 같은 저런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압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일본도 저렇게 했는데 왜 한국 말 안 들어? 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좀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도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3,500억 불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쓰게. 그동안 우리가 니네 지켜줬잖아. 25% 관세를 15%로 낮춰준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리한 합의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25% 관세 물 각오로 하고 협상의 진행을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25% 관세를 물면 물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 같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는 미국에 투자하려고 그랬던 3,500억 달러를 백지화 시켜야 돼요. 물론 엄청난 압박이 오겠죠. 그렇죠? 엄청난 압박이 오겠죠. 응? 이럴 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나 사실 저는 행동가이자 정치 분석가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줄 아세요? 원래는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노 재팬을 외쳤듯이 노 아메리카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미 대사관 앞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열어갖고 노 아메리카 미국 물품 거부 운동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미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확산되면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외교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노 재팬,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노 재팬을 외치면서 국민들이 일본에 맞서 싸웠듯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의 이런 폭압적인 경제 식민지화에 대해서 이 강탈이거든요. 노 아메리카를 외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제가 반미를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이래도 한국 사람들은 저 구구들이나 이찍들이 한국 태극기 들고, 그러니까 성조기 들고 나가서 한미 동맹 외치고 그러니까 이래도 한국 국민들은 조용, 저래도 한국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이런 권력자, 박근혜 윤석열이라는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끌어집어내는 어떤 촛불의 국민들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심장이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는 노 아메리카가 지금 나와야 돼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미 대사관 앞이나 광화문에서 지금 미국의 폭압적인 관세 협상 규탄하는 집회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사실 뭐 까놓고 얘기하면
박정희가 1979년 11.19를 총 맞아 뒤지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했죠. 이 쿠데타 미국 아니었으면 못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평시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존 위컴 주한미 사령관이었어요. 그때 주한미 사령관이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전방에 있던 구사단, 노태우의 구사단을 뺄 때 막지 않았어요. 그때 전방에 있던 노태우 부대 구사단을 미국이 왜 전방에 있던 부대를 빼냐라고 하면서 막았으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때도 묵인해줬던 게 주한미 사령관이에요.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사륙을 일으켰고 5월 22일 폭동 진압을 위해서 한미연합사 소속이었던 한국 군대를 이동을 허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폭동을 진압한다 그러면서 군대 이동, 특전사 이동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주한미 사령관이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5.18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반민 시위가 언제 열렸냐? 1985년에 열립니다. 1985년 5월 달에 5.18 5주기를 맞이해갖고 그 당시에 한 70여 명이 을지로 있는 미 문화원을 점거하면서 처음으로 광주 학살의 책임을 미국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미 운동의 효시가 바로 1985년 5월에 있었던 미 문화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2년 6월에 여러분들 효순이 미선이 기억나시죠?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죽었던 그때 2002년에 6월 달에 있었던 반미 시위가 확장됐었고 그 다음에 한미 FTA 할 때 2005년에 반미 협상이 있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2019년에 거대한 전 국민 운동으로 퍼졌던 노재팬 운동같이 지금은 한미동맹 70년을 뛰어넘는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이런 압박 국민들이 정부만 믿을 때가 아니다. 이제 제 힌트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런 집회나 이런 데서 은퇴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국민들 봐라 지금 미국 점점 반미 시위 확산되고 있다. 응? 어쩌면 정부는 국민들의 행동을 바라고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노 재팬 운동을 2019년에 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소부장 강화하고 뭐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소부장제 우리가 강화해서 일본에 의지했던 소재 부품 장비를 다시 국산화시키고 그런 제2의 도약으로 갔듯이 이런 제가 보면 이 관세 압박은 버티면 미국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걸 카드를 꺼냈냐면 어떤 미국과 이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 여러분들 이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왜 필요하냐면요.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맺어 있어요. 물론 일본은 기축 통화예요. 일본은 준 기축 통화죠. 전 세계는 달러 패권이지만 준 기축 통화로 쳐주는 게 사실 기축 통화로 인정을 해주는 게 일본의 엔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같이 어떤 기축 통화는 아니죠.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원, 즉 돈을 미국에게다가 맡겨요. 만약에 100억 불의 어떤 상당 100억이면 얼마죠? 100억 불이면 얼마? 1억 불이 1000억이면 100억 불이면 뭐 한 10조가 되나요? 1억 불이 1000억, 10조. 그럼 우리가 10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 100억을 맡기는 거예요. 100억을. 그러니까 우리 돈 맡기고 미국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를 요청을 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투자 규모가 얼마예요? 3,500억 불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점점 니들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해 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돈이 4,500억 불이라고 하면 3,500억 불을 미국에게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위험해지죠.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점점 현찰 비중을 높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업들의 투자 또는 어떤 수출입은행의 보증 이런 걸로 조달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은 현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한 4,500억 불 이 정도인데 거기서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000억 불밖에 없으면 또다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제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어떤 너희들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됐듯이 우리도 이게 잘못하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 맡길게 미국의 달러를 우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왜 미국의 이런 지금 결국은 트럼프가 제조 부활이잖아. 이런 자꾸 자기네 나라에다가 공장 지어라 제조업 부활시킨다 이 지랄 왜 할 것 같아요? 미국은 제가 왜 이거 미국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요. 미국은 제조업에서 손 놓은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미국에 있던 여러분들 1980년대까지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제조업의 중심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미제라고 하면 다 좋아했잖아요. 미제 냉장고, 미제 자동차, 미국산은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뭐 가전제품 회사들이 뭐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미국은 여러분들 지금 왜 이번 조지아 사태가 발생을 했냐? 기술자가 없어요, 미국 안에. 기술자가 없다니까? 30년 동안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월스트리트가에서 M&A나 적대적인 금융 지배로 전 세계를 하나의 달러 패권으로 묶어서 미국은 제조업을 30년 동안 놨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기술자들이 와서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게 여러분들 미국은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런데 왜 배 기술자가 없지? 다른 거예요. 선박 건조 기술이나. 30년 동안 미국은 제조업을 버렸거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선택을 하면서 전 세계를 FTA를 구상을 하면서 하나의 지구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1980년대 이후에 냉전 체제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90년대 초반에는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탈피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수정 공산주의, 중국도 수정 공산주의, 러시아도 수정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전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신냉전 체제의 종말과 동시에 이제는 경제로 각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A를 전 세계에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치 않게 1998년도에 유일하게 금융시장을 우리나라가 외국에 개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를 어떤 정부가 들어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 무슨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면 또 불안하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미국이 잡고 있으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게끔 해갖고 미국의 달러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998년 IMF는 저는 미국의 의도된 도발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 세계 FTA를 통해서 금융시장 개방을 하면 달러가 들어가고 그 달러가 빠지면 그 나라는 경제가 폭망하니까 미국의 입김에 놀아날 수밖에 없고 그게 전쟁을 안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미국이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미국의 러스크벨트에 있던 그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의 열광을 얻으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진짜 심한 민주주의 위기였죠. 자세히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제가 미국 얘기하다가 이리로 넘어가는데, 지난 1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민주주의 위기가 엄청 났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의 등장, 박근혜의 결정판, 그러다가 이제 민주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력, 박근혜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윤석열이가 나타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라고 매도를 하고 야당을 사실상 뭐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갖고 움직이는 반민주적 정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극우화돼가고 있나? 우리나라에만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소득 불평등이에요. 소득 불평등의 장기화예요. 전 세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김영삼 정부 때, IMF 때 들어온 거고, 김영삼 정부 때 1993년도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제 어떤 그 미국보다 한 12, 3년 늘었어요. 미국은 레이건 정부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금융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 중심의 세계가 펼쳐진 거고,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사우디아,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들이 뭉쳐갖고 미국에 저항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극우 반동 세력들이 그 사회적 불만을 틈타서, 그러면 사회 경제 불평등의 확대, 소득의 양극화가 결국은 여러분들 장기 침체잖아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불만이 쌓여가죠. 이런 불만이 쌓여가는 거에 틈을 노리고 대통령 당선된 게 누구냐면 도람프예요. 도람프.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럴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 나치가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킬 때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결국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독일의 나치나 일본의 팽창주의가 결국은 분출되면서 외부로 전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의외로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사회 곳곳에서 굉장히 이제 극우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극우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장기화되면서 대중들이 과거에는 극우 반동 세력들을 배척을 했는데, 이 극우 반동 세력들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창피했던 극우들이었잖아. 창피했던 일베들이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창피했던, 근데 이놈들 대놓고 지금 광장에 나오잖아요. 그 극우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그 사람들이 그 불안을 느끼는 게 뭐냐면 불확실한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극우화돼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왜 점점 청년들이 극우화되냐? 역사의식의 부족, 이런 걸 다 떠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안 요소가 젊은 층들이 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오히려 포섭하기가 쉽고, 이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반이민 정책을 강조하고
자기네들의 정당에서 활동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유튜브 어때요? 증오를 조장하고 그 증오를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이 이슈를 끌고. 맞아요. 히틀러가 그걸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독재를 하다가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진짜 트럼프가 사회 경제 불평등을 호소하잖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적 불만은 이게 왜 그러면 중국이 왜 여러분들 요즘 뭐 시진핑이 실각을 했느니 막 이상한 중국에서 소리 내면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틈틈이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민주화 시위가 가장 일어나고 사회적 경제적 불만이 표출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소득 수준이 1만 불 시대예요. 1만 불 시대. 소득 수준 1만 불 시대가 가장 그 사회가 국민들의 목소리와 어떤 욕구가 분출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인가 그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1만 불 시대가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언제였냐면 1만 불 시대가 1988년도 올림픽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임금이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1만 불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불안한 미래 이런 세대들에게 그 틈을 비축고 그들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이게 지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지만 과거에 푸틴이 썼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의 붕괴 이후에 다시 그 위대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푸틴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썼던 게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면서 장기 집권 들어갔던 거예요. 러시아에 푸틴이 썼던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쓰고 있는 거죠.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좀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왜 전 세계가 극우화 돼가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사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 어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불만, 그 다음에 갈등,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목소리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과거에는 이런 목소리는 어떤 그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갈등의 요소가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이게 해결해서 했는데 요 빈틈을 파고들어서 윤석열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 이들 세력을 이용해서 극우화시키면서 자기의 정권을 독재 장기 정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번에 쿠데타, 내란 쿠데타의 전모예요. 이 극우화된 세력들을 지지를 얻어갖고 내란으로 사실 이제 독재 장기 정권을 하려고 그랬던 게 사실 내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같이 어떤 극우화나 이런 거는 좀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그걸 이겨낸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나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실 민주주의 위기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렸고 이번에 그 박근혜보다 더 심했던 윤석열의 내란 친위 쿠데타를 국민들이 제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 내란이라는 친위 쿠데타라는 헌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는 국민의힘이나 극우들이 반민주적 행위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극우나 내란을 옹호하는 애들은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보 또는 합리적인 보수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지만 극우는요 정치 사상에서 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극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반사회적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반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는
반사회적 인간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남의 슬픔을 조롱하는 인간들. 이태원 참사를 조롱했죠. 거기서 신남성연대나 극우들이 와갖고 애들 놀러가다 죽은 걸, 나는 이런 애들은 보수가 아니죠. 극우도 아니죠. 그쵸? 얘네들은 반사회적 인격체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싸울 때 얘네들을 끼어들이면 안 돼요. 분명히 싸우더라도 진보적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보수적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건전한 토론이나 건전한 갈등은 얼마든지 사회적 해결이 돼요. 극우가 끼는 순간 이거는 폭력과 결국은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런 반사회적 인격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얘네들을 자꾸 보수와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민주당에 반대하는 애들이 극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합리적인, 이거 누구의 잘못이냐? 국힘당의 잘못이에요. 국힘당이 정말로 수권 정당이 되고 자기네들도 합리적인 중도층과 지지층들을 얻으려고 그러면 민주당과 정책과 어떤 그 이념에 있어서 정당하게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당 자체가 권력 중심의 이익 집단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 이익들을 위해서 자기네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극우 반사회적 인간들과도 연대를 해서 마치 그게 민주당을 대적해서 싸우는 정치 결사체라고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극우를 양상하는 게 반사회적 인격체를 갖고 있는 잘못된 이 세력들을 자꾸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게 지금 국힘당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극우들 일배 무슨 이런 애들은요, 너 일배? 그러면 그냥 그 뭐 격리의 대상. 근데 어느 순간 어땠죠? 일배의 위상이 굉장히 국힘당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배가 극우로 변신한 거예요. 일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진보고 보수금 비판의 대상이고 그 상종을 말아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그 패륜적 어떤 인격체들이었는데, 일배가 극우는 여러분도 사실 우리나라의 저런 반사회적 인격체를 갖고 있는 애들이 극우 소리를 들지, 외국의 극우들은요 반이민 정책, 반인종 정책,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백인 중심의 사회, 어떤 자기네 미국인들 외에는 전부 적대시하는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극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라에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극우는 나라의 어떤 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많은 것들을 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다 이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윤석열이가 손발 노동자는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를 욕하는 사람들은 언론들을 적으로 표시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국민들을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야당 민주당을 국가의 적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되돌릴 수만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광훈이나 뭐 세이브 코리아나 전환길이나 이런 애들이 자꾸 극우, 그 다음에 윤어게인,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프레임으로 저쪽을 극우로 몰아가는 건 좋지만, 국힘당이 사실상 이제는 뭐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괴멸로 가고 있는 게, 국힘당에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극우들의 목소리가 국힘당을 전부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건전한 민주당과 건전한 정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치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협치를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맨날 언론에서는 국힘당과 협치를 하라고 하는데 국힘당이 하는 짓이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대한민국 야당이라는 공당이 키우고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개혁을 하고 아무리 좋은 법안으로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도 정권 뺏기면 끝나요. 정권 뺏기면 끝나요.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윤석열이 정권 잡으니까 뉴라이트 시대가 왔듯이 깜짝 놀랐잖아요. 옛날에 뉴라이트는 역사 교과서 하나 바꾸려 그래도 국민들 저항에 의해서 숨어갖고 다 도망다니던 새끼들이 김태호가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이배용 뉴라이트가 국가교육위원장을 하고 뉴라이트 새끼가 독립기념관,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정권 뻗기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최고의 개혁은 정권 유지예요, 사실. 응? 사실 뭐 대통령의 권한 제한 이런 거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쿠데타 일어날 일도 없고요. 가장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검찰, 가장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사법부, 가장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언론은요, 우리가 정권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낙연 때려 죽이고 싶고, 그를 만난 문재인도 같이 욕하고 싶고, 김병기 헛발질하면 사퇴시키고 싶고, 자꾸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람들, 이낙연은 우리 사람은 아니죠. 제가 김병기 미워하고 욕하되 죽이지는 말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결국은 싸우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노동자들 그래도 산재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민생 쿠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계속 분열시키면 안 돼요. 제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2가지 준비했어요. 제가 어떤 사설을 봤더니요, 여러분들, 어떤 사설을 봤더니 1차 소비 쿠폰의 미신청자가 50만 명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해요? 1차 소비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50만 명이래. 어떤 생각하세요? 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거나 할 줄 모르는 사람들. 2번째, 범죄자들. 3번째, 사망자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차 소비 쿠폰 미신청자 50만 명이라고 나오면서 그냥 언론은 쉽게 어제가 마감이었는데 11일, 12일까지 신청이었거든요. 12일까지 1차 소비 쿠폰의 신청이 마감이 12일까지였고 사용은 11월 달까지인데 단순히 50만 명이 신청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이 50만 명을 저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나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찾으면 행방불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미제 사건에 관해서는 미제 사건들이나 범죄자들을 저는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 진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15만 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거든. 저는 이게 3개가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복지의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뭔 소린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가장 요즘 보면 그 노인과 어떤 장애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을 것 같고, 두 번째, 신청하면 걸리는 범죄자들, 세 번째, 사망했지만 행방불명된 사람들. 저 이거 50만 명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 안 한 사람이 정확히 56만 명인데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수조사하면 의외의 많은 것들이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챙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찾아내야 될 사람들, 진짜 행방불명된 사람들 또는 범죄자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1차 쿠폰 신청하는 사람이 56만 명. 이게 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냐면요, 전 국민들이 여러분들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급 대상자가 5,061만 명이었어요. 지급자가 5,061만 명이었는데 5,005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5,005만 명. 이렇게 참여할 수, 그러니까 대선도 여러분들 투표율이 80%가 안 되잖아. 응? 90%도 안 되잖아. 무려 신청률이 98.9%예요. 무려 신청률이 98.9%야. 국민들이 참여율이. 그럼 나머지 56만 명은 분명히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거 조사해야 돼요. 이거 행안위가 나서서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통 좀 그만 쉴드 치길. 미안해, 난 죽을 때까지 문통 쉴드 칠 거야. 넌 욕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그 25일 날 그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죠. 그렇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거 필요한 자료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여러분들 용어는 많이 들었죠. 뭐 몇 개 부와 몇 개 처가 생긴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주요 내용은 이래요. 정부 조직의 주요 내용은요,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이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편을 한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한다. 그 다음에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옮기고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들었죠. 그럼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 첫 번째로 정부 조직에는요, 부와 처와 청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넘겼던 국방부, 무슨 외교부, 보건복지부,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처가 있죠. 뭐 행정처, 법제처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청이 있죠. 국세청, 관세청, 그 다음에 조달청 뭐 이런 거 있죠. 왜 이게 나눠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부자를 붙이는 국방부, 외교부, 뭐 그 보건복지부, 뭐 교육부 이런 것들은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의 업무와 정책이 있는데요.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게 정해져 있잖아. 교육부는 교육을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걸 부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의 정책을 펼치는 기관을 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처가 뭐예요? 이건 행정 내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밑에 뭐죠? 그 행정처라고 들었죠. 그러니까 이 부 밑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는 걸 처라고 하는 거예요. 처. 이제 이해가 가시죠? 각종 교육부, 국방부, 기재부 이런 밑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거를 행정처, 교육 무슨 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은 뭐예요? 국방부나 이 부에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이런 부에 어떤 사업을 담당하는 거예요. 조달청, 국방부의 어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모든 부처의 어떤 물건들을 사고 구매하고 그런 거를 조달청. 국세청은 세금을 담당하는 사업,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 세금을 추적하고 그걸 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청도 그렇고 법령을 관할하는 거를 법제처에서 하는 거 행정 업무.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인사를 관할하는 걸 인사혁신처에서 모든 인사를 관할하고 행정 업무를 다 하는 걸 행정처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단순하게 청은 국방부 무슨 부들의 사업을 담당하는 게 청이고 행정 업무는 처가 하는 거구나. 그렇죠? 경찰청은 우리가 행정자치부 맞죠? 행정자치부의 직접적인 일을 해주는 게 바로 경찰청. 그래서 법무부에 직접적인 일을 해주는 게 검찰청. 이제 아시겠죠? 법무부에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그런 거 외국의 출입국을 관리하지만 국내에 있는 어떤 사법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해주는 게 검찰청.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청은 실질적으로 일을 주관하는 데고 처는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5일 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나오면 요렇게 개편되는구나. 이렇게 도표를 봐도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요 심층 분석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